정치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뜨겁게 논의를 이어가실 세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한국정치문제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신 이정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으로는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이자 현재 인터넷 농객으로 활약 중인 갈맥 씨 나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꺼지지 않는 촛불 대표이사 양청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 한국 정치의 향주소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토크 콘서트 기획팀에서 준비한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작년과 올해 한국 사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정치적 분기점이 되는 그런 한 해였는데요. 선거하면 항상 화제가 되는 투표율은 최근 몇십 년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올해 대선에서는 76% 안팎이라는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표심은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후 계속된 여야당의 분쟁을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선거 시기에는 유난히 정당 간 정치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포퓰리즘적 언사들이 난무하는 등의 한국 정치의 위기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공식 첫해 역시 한국 사회 정치의 모습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국정원 사태가 터지면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곧 08년 이후 가장 큰 촛불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맞아서 민주당은 의회를 벗어난 장외투쟁을 선포했고 새누리당은 NLL, 비트 논란 등을 내세우며 쟁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는 다양한 지표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정치 위기의 모습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국 사회 정치 전반의 모습에 대한 패널분들의 기조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환 교수님부터 차례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날 한국 정치가 당면한 문제는 지금 현재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정당들이 좀 보수와 극우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초래한 데에는 굉장히 냉전 반공주의라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크게 작용했죠.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진보 정당이 등장하지 못했고 이러면서 서민과 노동계급의 이익과 그런 것들이 대변되지 못해서 그렇게 수반되는 여러 문제들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서 정당 정치를 통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그런 이익들이 대표될 수 있는 정치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어서 기조 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해보려고 해도 이 올바른 역사의식 없이 독재 세력을 계승하고 이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이 부자 정당 새누리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이 민생 문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태에서도 아주 이 야비한 수책들을 써가면서 온갖 국정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아주 이 야비한 수책들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너무 많은 권력과 결탁하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 권력가들을 위한 이 정치만을 밀실해서 야합으로 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 부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새누리당이 건재한 상황에서는 이 어떠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펼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새누리당에 맞설 이 야권 연대를 동원해서 이 전 야권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이 야권 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이걸로 맞서서 새누리당에 대항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이 하는 짓이 멍청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개혁 주장의 이 문재인을 중심으로 전 야권이 똘똘 뭉쳐서 이 다음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근데 앞서 두 분 말씀 맞는 부분도 있어요. 새누리당 견제나 아니면 뭐 정당 정치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정말로 정당이 우리의 민생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주냐, 그겁니다. 맨날 여의도에서는
지들끼리 날치기 통과하고 그리고 재벌한테 로비나 받고 그런 사이 서민들은 죽어 나갑니다. 국회의원과 정치인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노동자와 서민이 바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저는 최근 이어지는 촛불 시위에서 서민과 노동자가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직접 민주주의로 발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제는 허상일 뿐이죠. 네, 세 분의 기조발제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으로는 선거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대선이 있었죠. 특히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관심이 유독 높았던 투표율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투표율이 굉장히 이례적일 만큼 민주화 이후의 투표율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런 투표율 하락 현상에 대한 패널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청현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투표율이 하락한 거는 시민들이 정당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 왜 정당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정당이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 이양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대변해야 될 정치인들이 맨날 놀고 먹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러니까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 투표율 하락이 단순히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좀 추가해드리고 싶어요. 이 투표는 이 시민들의 권리자 의무입니다. 근데 이 권리와 의무를 팽개치고 이 칠레를 팔레를 놀러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20대가 특히 두드러지는데 정치의식 없이 이렇게 맨날 투표일날 이렇게 놀러 나갑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가요. 이 20대가 이렇게 투표도 안 하고 정치의식 없이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썩은 정치를 돌릴 힘 역시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이 정치가 썩었다고 계속 고개를 돌리면 이 정치는 계속 썩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썩은 정치를 돌리려면 이 국민들이 계속 투표장으로 많이 나가줘야 됩니다. 투표장으로 나가서 정치인들한테 이 국민들의 뜻, 국민들의 분노, 국민들의 힘이 어떤가 이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갈mek 씨는 계속해서 투표율 저하를 국민들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국민들의 탓으로 투표율 저하를 돌리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투표율 저하 그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권의 그런 신뢰 하락이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현재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포퓰리즘에 의존하면서 정치적 문제가 다루어지는 대신에 비리와 부패와 같은 저기 PPT에 나와 있듯이 계속해서 비리와 부패와 같은 정치 스캔들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민들은 투표나 정치에 계속해서 관심이 멀어지고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정치권에서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하락하는 겁니다. 실제로 민생 지표들을 보면 서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현재 정치권은 자기 정당 이익 외에는 서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원래 엘리트 정치인들은 서민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죠. 따라서 이는 애초에 정치가 대중의 문제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의제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정환 교수님과 양청현 대표님께서는 정치권의 신뢰 상실이 투표율 하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지난 대선에서의 높은 투표율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명박 정권의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나 EMB 같은 걸 이런 모습을 보면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엄청났다는 걸 보여주죠. 국민의 생각을 무시하면서 4대강 산업 추진하고 그리고 한미일 부대 추진하고 그런 거 보면 그렇부터 하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무대포식 국정 운영을 보고 정권 심판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투표를 하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투표했다고 해도 근데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 뭐 양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정권에 대한 이런 분노 때문에 투표율이 상승한 것이라는 거 일정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와 문재인이라는 양강구도 속에서 좀 지난 대선이 치러졌음을 주목해봐야 되는데요. 두 후보가 각각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표상을 등에 업고 한판 대결을 벌였던 것이 지난 대선이었죠. 하지만 실제 두 후보의 정책이 대동소이했다는 점에서는 이런 구도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것이죠. 아니 잠깐만, 이게 조금 너무 문제의 핵심을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박근혜랑 문재인이랑 똑같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국민들이 독재자의 딸이랑 민주화 인권 변호사랑 그거도 구분 못할까 봐 그래요? 아니 국민들 바보로 하십니까? 아니 이 새누리당 민주당 똑같아요. 갈매씨 잠깐 진정하시고요. 이정환 교수님의 말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갈맥 씨가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둘이 절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정책이 같다는 것이 이미지는 분명히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박정희 정부의 그런 경제 성장 신화를 이미지를 빌려온 거고, 문재인 전 후보는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따뜻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빌려온 것이죠. 하지만 그런 문제 중에서 이미지를 두고 대결한 것이 문제인 거지, 그렇게 두 사람이 같다고 말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두 패널분들 사이에서 대선에서 보여진 이미지 정치에 대한 논점이 발생했는데요. 이를 조금 더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선 국면에서 이미지 정치를 보여준 대표적인 정책으로 경제민주화가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이게 얼만큼 현실성이 있냐 이런 얘기부터 북유럽의 복지국가 사례까지 아주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말만 남는 이미지 정책 아니었냐라는 여론도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맥 씨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경제민주화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요. 일단 제가 첫 발언이니까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이 경제민주화는 일단 재벌 개혁과 이제 복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일단 우리 사회에서 재벌들이 어땠는지 한번 상기해 봅시다. 이 재벌들 자기들 배만 불리려고 온갖 비리와 부패 다 저지르면서 서민들과 이 약자들 등골 빼먹는데 아주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 전 있었던 남영미역 사태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이 남영미역 사태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재벌들이 얼마나 약자들과 서민들의 등골을 빼앗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상징적으로 보였다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경제민주화 요구 나오는 거 지극히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예, 뭐 경기 불황이 악화되면서 이렇게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번 대선에서 여야당이 내놓은 그런 경제 민주화 정책이 똑같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여야당 모두 경제 민주화, 복지 정책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좀 정책이 중심이 된 선거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아니 지금 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접근한 관점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아니죠. 아니 일단 민주당과 야당은 어땠는지 봅시다. 일단 2010년 6월에 이 지방선거 있었을 때 경제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폭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야당들은 그 경제 민주화 요구를 수용해서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무상고용 이런 구체적인 공약들을 꾸준히 내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어땠습니까?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난국적 포퓰리즘이래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경제민주화 하겠답니다. 이게 말이 다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기만입니다, 기만 이거. 이 새누리당은 이 민생 파탄의 주범입니다. 민생 파탄 때문에 경제민주화 안 된대. 지금 민생 파탄 주범이 이제 와갖고 표현적이 좀 쏠쏠하게 될 것 같으니까 괜히 그냥 흉내만 내갖고 이 야당 거 끌어와다가 내용도 없이 그냥 허울만 좋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네, 갈맥 씨 잠깐 진정하시고요. 계속되는 경제 불안과 양극화의 심화 등으로 인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은 두 분 다 일단 인정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책적 내용에 있어서 야당과 여당이 과연 차이를 지니지 않느냐를 두고 두 분의 입장차가 벌어지신 것 같은데요. 그럼 양채근 대표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맥 씨께서 지금 뭐 민생 파탄의 문제가 뭐 한나라당 문제다, 한나라당의 그런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건 편파적이고,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그게 끊지 마세요. 이게 한나라당 정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에서 보듯이 민주당 정권 시기에 비정규직이 200만 명 가까이 증가했고, 그리고 자살률이나 이런 진위계수 등 민생 지표들이 악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민생 책임을 한나라당의 책임으로 이게 민주당이랑 지금 새누리당이랑 똑같다고 또 하시는데 네, 갈백 씨. 아니 노무현 때가 살다 좋았잖아요. 어디 손깍지가? 갈백 씨. 아니 양정희 대표님, 갈백 씨 잠깐 진정해 주시고요. 잠깐 쉬시는 동안 이정환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민생 악화의 책임을 떠나서 여야당의 대선 공약이 이렇게 경제 민주화로 수렴된 것은 좀 포퓰리즘의 일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정당들이 차별화된 정책을 못 내놓는 것은 정책적인 이런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런 정책적인 무능력함 속에서 한국 정치가 표몰이 정치와 포퓰리즘적 정치로 계속 변질되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말씀하셨어요? 네. 이 교수님도 정말 문제가 많으십니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국민들 뜻을 제대로 반영해갖고 정치권이 끌어안아서 정치권이 해결하겠다는데 이게 뭐가 인기영합이고 뭐가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를 뭘로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소통, 민의를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건 아니고, 물론 국민과의 소통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통을 앞세워서 표를 구걸하는 이미지를 이런 정당들 이미지 속에서 지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예시 하나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이명박 정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이명박 정부 때 대표적으로 이루어졌던 정책 2개,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전 이렇게 꼽겠습니다. 이거 2개 어느 하나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면서 이루어졌습니까? 자원도 그냥 불통으로 무대뽀로 그냥 밀어붙였어요. 이 경제민주화는 이런 점에서 다릅니다. 시민들이 먼저 요구했어요. 시민들이 먼저 요구해갖고 정치권이 끌어안아서 정책으로 표상을 했는데, 이게 대체 뭐가 인기영합주의라고 자꾸 이러시는지 표몰이고, 이게 뭐가 표몰입니까? 예,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민주당을 비판할 점이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라는 이런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정책에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새누리당도 똑같이 좌클릭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결국엔 이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책적인 빈곤함을 인기 영합주의로 해결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새누리당과 민주당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놈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존 정당들에 대한 실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투표를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네, 지금 경제민주화를 둘러싸고 굉장히 열띤 토론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민주화가 과연 포퓰리즘인가, 아니면 민의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인가를 둘러싸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포퓰리즘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18대 대선에서 가장 관심을 샀던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포퓰리즘 정치인이다라는 비판적인 평가부터 아니다, 새 정치를 할 인물이다라는 호평까지 아주 다양한데요. 먼저 이정환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맨 처음 안철수 씨가 이렇게 정치권에 등장했을 때는 기존 정치권을 뭔가 그런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멘토 같은 그런 멘토의 이미지를 잘 살려서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잘 살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굉장히 지난 대선이 아니죠.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주려고 했던 이미지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이는데요. 갈백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번 거는 그래도 아주 틀린 말은 없었네요. 근데 저는 하나 더 지적해드리고 싶은 지점은 안철수 씨와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라는 기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칠 만한 그런 정치적 기반을 닦은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대선 후보로 뛰어든 건데, 그냥 안철수 씨는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기반 하나 없이 그냥 토크쇼에나 나오면서 좋은 말만 계속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토크쇼 보면 지금 현재 이대로는 안 된다. 뭐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 아니 누가 모릅니까 이거? 뻔한 얘기입니다. 이 뻔한 좋은 말들 속에서 과연 구체적인 정책의 소신이 어떻고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다 이러면서 또 문제인 게 이 기성 정치권을 완전히 그냥 구체 정치 세력으로 다 물어버려요. 그러고서 자신만이 깨끗하고 아주 뭐 구체 정치에서 벗어난 새 정치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놓고서는 이런 허울적인 이미지만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체적인 정책도 없이 이 정말 허물뿐인 이미지뿐인데 이거 진짜 오래 못 갑니다. 이 약발이 다 다렸고요. 네. 갈명 씨 오늘 처음으로 옳은 말 하셨네요. 처음으로 뭐 그건 인정합니다. 그가 안철수 씨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기존 정치권을 개혁하고 그리고 자신은 새 정치다라고 말한 그런 이미지, 허구적인 이미지는 문제입니다. 안철수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대 의대 때려치고도 이러한 그 기업 차려서 수십억씩이나 벌어들인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 엘리트가 어떻게 서민의 정치를 반영하겠습니까? 이런 서민이 아닌 이상 서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세대 패널분들 모두 안철수 씨의 새 정치인이라는 그런 이미지 중심적인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씨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 안철수 씨가 기성 정치와는 거리를 둔 사람이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씨가 내놓은 이런 정책적 대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대중의 이런 정치 혐오에 편승하며 주장했던 그런 국회의원 수 감축 아니면 중앙당 축소 같은 그런 정책적 대안들은 굉장히 현 의회 제도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대안들입니다. 이런 대안들을 주장하는 안철수 씨는 결국에는 부패한 정치인과는 별로 이렇게 부패한 정치인과는 좀 구분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포퓰리즘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치인과는 거의 유사하죠. 네, 이상입니다. 네, 안철수 씨도 결국에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에 대해서 양청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씨의 행보를 살펴보면 대선 위에 국회로 나가고 그리고 신당을 창당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안철수 씨도 대의제 민주주의의 포섭 정책 이런 기존 정치권 문제에 답습하는 그러한 문제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철수 씨는 또 민주당과 공동 행보를 보인 것도 그렇고 결국 새정치 얘기했지만 자기 세력을 얻기 위해서 민주당과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면 그놈이 그놈이고 뭐 안철수 씨도 똑같지 않아요. 저희 교수님한테 그놈 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수님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닌 딱 합리적인 중도를 지향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안철수 씨가 합리적인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보수 진보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보수와 진보는 정책에 대한 이런 정당과 정치인의 이념이고 철학적인 토대입니다.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토론 문화도 없고 제대로 된 이렇게 정당 문화도 정착되지 않은 곳에서 보수 진보를 해결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눈만 속이는 그런 위험한 태도입니다. 유럽에서도 제3의 길이라고 해서 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런 길을 주장하면서 나온 것도 있었는데 결국엔 기존과 다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패널분들은 플로어와 달리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2012 대선 평가를 통한 한국 정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넘어가서 2013년 이슈가 사회자님, 잠깐만요. 이렇게 난입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토론하고 있는데 원만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좀 자제를. 이 사회자께서도 지금 이렇게 난입을 하면 제재를 해주셔야지. 네, 갈mek 씨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말하는 겁니까 이게? 네, 지금 토론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이제 넘어가서 2013년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45일간 실시된다. 1961년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는 5차례나 있었지만 정치 공방 속에 실제로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선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선거 개입 지시 및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 김용환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전 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그리고 기타 사항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국조의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 모두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유출 의혹은 이번 국정조사와 별개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문제가 생기면은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기타 조항이 있는 만큼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그 어떤 음모도 아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위회의의 공개 여부와 증인 채택 등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특위의 순항을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여야가 합의에 따라도 국정조사는 결국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전국에 미칠 타장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토론해본다. 네, 영상 지금 함께 보셨듯이 현재 국정원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각지에서는 선거 개입을 지시한 여당과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태를 둘러싼 이런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패널분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먼저 갈맥 씨 부탁드립니다. 네, 국정원 사태, 네,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기흔들며 독재 정치의 회기를 시도하고 있는 아주 불온한 사태다. 저는 이렇게 정의내리겠습니다. 아니 이 신성한 정치 참여의 장애 선거에다가 정부 기관이 개입했다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 싹싹 빌어도 모자랄 뻔해. 지금 여당 아까 보셨죠? 이 국정조사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일단 정부 여당이 싹싹 빌어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여야 되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책임자 원세훈, 김용환 이 사람들 다 싹 다 집어넣었고 법의 철퇴로 아주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예,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대의하는 이런 선거가 이번 사태로 굉장히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정권 때 비대해진 정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선거에 개입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부 권력이 비대해지면서 이렇게 상권 분립 원칙이 이렇게 위협받는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분명하게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정부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놓치고 있는데 국정원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독재 시절에 독재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기관이었고 그리고 그 기관은 또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더 보수적인 이러한 그 비민주적인 기관이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국정원 해체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상 편집께서 조금 역정을 내시는 바람에 좀 급진적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이 국정원 해체는 조금 많이 아셨습니다. 일단 국정원은 본래 수행해야 될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뭐랄까 안보 태세 강화라든가 안보 정보 수집 이런 본래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치 개입이나 선거 개입 이런 거 못하도록 확실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보다도 제일 앞서서 지금 민주주의 근간에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주범들을 처벌하지도 못하고 끝난다면 이거는 이 선배 민주화 열사들께도 죄를 짓는 일이고 다음 세대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최우선 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 이거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 때 봅시다.
똑똑히 심판할 겁니다. 예, 뺏어가라. 국정원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그런 논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더 추후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이번 사태에서, 국정원 사태에서 주목할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정원 사태를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냐, 그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국정원 사태가 2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지지부진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데 이유에는 여야당 모두의 책임이 있는데, 여당은 지금 그 부품몰이라고 있죠. NLL 관련 사태를 들고 나오면서 국정원 사태에 대한 그런 책임을 우회하고 해결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쪽, 야당 쪽에서는 그런 국정원 사태를 계속해서 새누리당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만 이용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갈백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두 개를 똑같다고 보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일단 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제기했던 그 NLL 사태와 국정원 사태는 엄연히 다릅니다. 일단 NLL 사태는 국정원 사태 물타기하고죠. 이거는 교수님도 정확히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NLL 논란 어떻게 흘러갔나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국정원 사태 좀 증거 나오고 좀 부각되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갑자기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발췌본을 이 국가 기밀문서인데 멋대로 까버려요. 그리고 새누리당은 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노무현 대통령을 또 비방하고 나섭니다. 이거는 진짜 국정원 사태 본질을 흘리려는 이것이야말로 정치역점이고 아주 악질 중에 악질적인 정치입니다. 예, 그렇게 국정원을 올인하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은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민주당의 장애투쟁이 계속해서 저는 새누리당의 꼬투리 잡기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꼬투리 잡는 식으로의 정치만을 계속하고 다른 정치적 논쟁을 하지 않는 허구적 논쟁이 계속되면은 국민들의 신뢰만 계속해서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깎아질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의 내용이 국정원 사태 자체에서부터 NLL 논란, 그리고 민주당의 장외투쟁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국정원 촛불 집회에 대한 패널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먼저 양채민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촛불을 들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촛불 집회를 이런 보수적인 정권의 탄압에 맞서는 시민들의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이런 보수 정권에 대해서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이런 기존 정치, 이런 대의제의 이런 대의민주주의에서 이런 가능하지 못했던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어줍니다. 예, 뭐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일단 민주주의에서 시민 참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이 시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법이 이 촛불 집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촛불이 만났다는 점이에요. 네, 민주당의 장외투쟁과 촛불이 만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의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이 잘 싸우고 이러는 것과 이제 촛불이 장외에서 드는 것,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거 아니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험한 발상이에요. 촛불이 제 돈으로 어떻게 수령이 됩니까? 이 촛불이 제도대로 수렴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얘기는 아닌데,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금 국정수사 무력화시키려고 아주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야당이 막아야 돼요, 의회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일단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지, 촛불은 절대 제도권 내로 수렴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국회를 하시고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야당 얘기했는데 그것조차가 문제라니까요. 이런 촛불 집회를 야당과 힘을 합쳐서 이런 뭐 시너지, 이거 다 개소리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촛불 집회는
일단 촛불 집회에서 살펴볼 게 있는데 이런 촛불 집회는 뭐냐면 이런 제도권 정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서 이런 촛불 집회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당과 함께 하다니 그 말이 안 되죠. 오히려 민주당은 촛불을 이용해서 이러한 시민들의 순수한 정치 참여를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촛불 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아예 배제하고 순수한 시민의 정치 참여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잠깐만요. 두 분 잠깐 아니, 진정하시고요. 하나만 예의는 지킵시다. 이 개소리가 뭡니까? 토론에서 이 좀 언어 순화를 하셔서 좀 표준어 쓰시고. 네, 갈매기 죄송합니다. 양상현 대표님 잠깐 진정해 주시고요. 이정환 교수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촛불이 분명히 제도 정치의 이런 보완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양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촛불 안에 그런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 참여 열망 그런 게 들어있고 갈mek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이렇게 촛불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제도권 정치의 그런 대안점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국정원 사태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된 촛불 집회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쯤에서 시민논객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저기 안경 끼시고 많으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안화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 정말 잘 들었고요. 특히 이번 촛불 집회와 이전에 있었던 촛불 집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정환 교수님께서는 특히 지난 2008년 촛불 집회에서 있었던 그 집회에 대해서 혹평을 내리셨던 반면에 이번 국정원 촛불 집회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정치 문화처럼 보이는 촛불 집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촛불 집회는 이런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굉장히 실패하면서 발생하게 된 현상이고요. 이런 지금의 촛불 집회는 정권이 선거에 개입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08년도 촛불, 2008년도 촛불 집회는 광우병, 그러니까 FTA를 반대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었죠. 근데 이 당시 이거는 굉장히 감정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때 촛불 집회는 광우병에 대한 불명확한 지식들, 인터넷에 떠도는 지식들을 수용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집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별로 아니 그럼 그때 100만 명의 이런 시민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그 시민들이 이런 불명한 지식들을 이런 손동질에 놀아난 이런 바보 멍청이 그런 뜻으로 말하시 이런 국민을 호구로 하나 양상현 대표님. 네, 지금 토론 중이니까요. 언어 순화 부탁드리고요. 일단 교수님의 말씀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는 좀 더 합리적인 토론과 이런 논쟁이 충분한 논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08년도 촛불 집회는 이런 합리적인 해결 과정이 거부된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 끝났죠? 네. 일단 양 대표님 좀 너무 오버하십니다. 후구가 뭡니까? 자꾸 비속어 사용하시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지금 이정환 교수님께서 촛불 집회가 정당제도의 실패 때문에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당 정치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만에 이 촛불 집회가 일어난 거 아니거든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도 이 촛불 집회는 일어났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부 때도 이 촛불 집회는 항상 일어났습니다. 정당제도의 실패와 상관없이 이 촛불 집회는 항상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항하도록 이제 맞서 싸우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네, 시민들 스스로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의롭지 못한 세력과 불의에 맞서서 대항하는 조직된 힘이 바로 촛불 집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촛불 집회는 하나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불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정의롭지 못한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그래요. 갈맥 씨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어느 누구도 이런 그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이런 모여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런 간과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다만 제가 더 강조점을 두고 싶은 것은 이런 시민들의 주체적인 움직임과 목소리가 결코 정당을 통해 대면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종종 진보주의적 정당들이 이런 모여든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대안이라면서 이런 표를 얻어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2011년을 보면 이런 한미 FTA 그때 반대투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당들이 뭐라 했습니까? 정권 교체를 통해 막아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FTA 막아냈습니까? 막아냈어요? 못 막아냈잖아요. 이런 모습은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야당들이 대안이 맞느냐는 의문입니다.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시민이 드는 촛불과 그것들이 모여드는 광장입니다. 네. 네. 제가 아주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확실히 2011년에 정당들이 대표했던 한미 FTA 반대 투쟁에서 그 FTA를 막지 못하긴 했지만 2008년에 시민들이 100만 명이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촛불 집회가 FTA를 막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방금 화영군이 말했던 이런 부분이 촛불 집회의 이런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08년도 촛불 집회의 경우 광우병 쇠고기와 이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가 주된 내용이었죠. 하지만 광우병이라는 그런 굉장히 작은 논점만 계속해서 이슈화 됐지 정작 FTA와 FTA로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은 다양하게 이슈화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광우병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나버리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이게 과연 거리의 정치한 게 아닌가? 그건 아니죠. 정한 씨는 지금 엘리트죠. 이런 엘리트 정치만을 이런 비호하는 것을 봤을 때 진짜 엘리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대중 정치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촛불은 분명히 그럼에도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자발적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촛불을 통해 정치적 주체가 되며 또다시 다른 촛불을 불러 모으기도 합니다. 이런 촛불로 모여든 시민들은 현재의 정치를 비판하며 다른 방식의 정치를 시도하고 이러한 점에서 촛불은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촛불은 늘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비롯한 거리의 정치가 일시적이며 대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죠. 네, 지금 질문해주신 촛불 집회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토크 콘서트의 토론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시민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기요. 네, 이 촛불 너무 신경 쓰이는데 좀 끄면 안 돼요? 네, 두 분. 모자나 벗으시고 실내에 모자 쓰는 게 말이 돼요. 네, 두 분 모자나 토론과 벗으세요. 상관없는 발언 더 이상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여자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일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식당 일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유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데 설려고 하니 막 떨리는데요.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었는데요. 결혼하고 아들 낳고 하다 보니까 잠시 일을 쉬었어요. 한 40 넘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조유리 씨, 예, 뭐 그렇습니다. 이 비정규직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정규직 문제 아주 이슈화되고 문제제기도 많이 됐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당연히 이 정치가 이런 문제까지 다 연관을 짓고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 좀 등따숩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거 정치권에서 이런 것도 해결 하나 못 해주면 정말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국민들이 일자리에 대한 요구, 비정규직에 대한 요구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걸 제대로 듣고 해결하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귓등으로 흘려들으면서 지들끼리 쫄라쫄라 하면서 독재 정치처럼 여기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국정원 선거개입, 이 국정원 선거개입 같은 경우는 이 국민들의 뜻을 최소로 표현할 수 있는 투표조차도 이거를 뭐 흐지부지 해버리고자 하는 이런 시도까지 나타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은 일단 국민들 뜻을 제대로 끌어안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집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집권하고 있는 모 정당처럼 지들끼리 부자들끼리만 모여갖고 밀실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만 해대는 이러한 정치는 정말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갈mek 씨는 민주당 하면서 정권 교체 말씀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본질적인 속성은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민생 문제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너무 하시는데 이 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랑 어떻게 똑같습니까? 새누리당 독재 후신 세력입니다. 민주당 민주화 세력 후신입니다. 어떻게 똑같단 말입니까? 근거를 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거는 작년 대선에서 공약인데요. 10대 공약을 보았을 때 민주당은 저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무상보육, 무상급식, 사실상의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 경제민주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새누리당도 똑같이 10대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제질서, 경제 영역의 법치즉서 확립, 의료비 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새로운 취업 시스템 확립, 등록금 부담 반값 등을 속했습니다. 똑같죠? 요약하자면 그냥 정책의 이름만 다를 뿐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도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정당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누누이 주장하죠. 네, 두 분 잠시 진정하시고요. 다른 패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청희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뭐 저기 진행요한 그 질문자 지금 울고 계신데 지금 뭐 휴지 하나 갖다 주세요. 질문자께서 겪었을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투표만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정치인들이 해결해 주길 기다린다면 민생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자께서는 직접 고용승계투쟁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역시 당면한 문제를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행동만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네, 지금 질문해주신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권 교체부터 서민을 대표하는 정당의 건설 또 시민의 직접 행동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각 패널분들께서 한국 정치의 위기를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양성윤 대표님부터 차례대로 마지막 발언 해주시죠. 촛불 시위는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의 주요한 수단인 직접 민주주의의 최고의 수단입니다. 촛불로 모여든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은 다시 이런 직접적인 행동을 다시 제도 안으로 가두려는 이런 시도들은 무의미합니다. 촛불은 민주공화국의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그 이 주권이 어떻게 행사돼야 되고 누가 갖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촛불, 광장을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상상력의 원천이 되는 이러한 촛불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확장하고 더욱더 모여들어야 합니다. 전진하고 폭발하는 가운데 희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촛불은 스스로 해답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네, 이어서 모두 발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이제 고마울 때 됐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법과 규범 위에서 모든 것을 독식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제1에 걸려 새누리당을 타도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무력화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죠. 그런 시도 속에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로 나온 민주당은 분노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의 세력이 약하고 미약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민주당 내 개혁주자들인 문재인 이런 사람들을 믿으면서 전 야권이 똘똘 뭉쳐서 야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제1의 거와 새누리당에 맞서야 됩니다. 이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단 정당 정책 민주화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째는 크게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첫째는 대표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런 불만 표출이 정치적으로 표출되고 조직되는 것이 억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거제도 유권자 개개인의 이러한 자유로운 선호의 표출이 억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개개인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그러한 자유로운 투표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권자 투표 가치가 정당의 의석수에 각각 균등하게 반영되는 그런 비례대표제의 확대 같은 것이 중요하겠죠. 네, 저 발언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패널분들께서 준비하신 한국 정치의 위기를 해결할 대안까지 모두 잘 들어보았습니다. 2012 대선에서부터 2013 국정원 사태까지 굉장히 열띤 토론이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중분들은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크 콘서트 분석을 맡은 현규라고 합니다. 수민이라고 합니다. 콘서트 잘 보셨나요? 네. 좀 머리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잠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떻게 우리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손 들고 혹시 예, 저는 정치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소한 정책들부터 큰 정책들까지 뭐 교육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대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심지어 물론 사람들이 정치 뭐 우리랑 떨어져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뭐 이런저런 정책들이 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네,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치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엄청 큰데요. 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토크 콘서트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한국 정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의 좌표 토크 콘서트에서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세 명의 패널을 모시고 각각의 패널이 정치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패널을 한 명씩 분석하면서 각자의 입장과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패널은 이정환 교수입니다. 이정환 교수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하고 있고
한국 정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굉장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이정환 교수가 생각할 때 민주주의란 대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즉 민주주의란 대의 민주주의라는 거죠. 이 대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당인데요. 정당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이익 집단으로 구성된 국민들의 각기 다른 의견이 정당 제도를 통해서 모두 대변될 때 이상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들을 통해서 사회의 수많은 갈등이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전통적인 정당들과의 차이죠.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과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공화당이 분명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정당은 비교적 일관적인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거대한 두 정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정치 이념을 갖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일관되지 못하는 정책을 보이고 때로는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당이 서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표성의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군부독재 시절부터 강력하게 존재하는 반공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적인 정치 이념이나 여타의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정당들이 형성되기가 어려웠어요. 민주당의 경우도 보수 여당을 비판하는 위치에만 있었지 독자적인 정치 이념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반공주의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다양한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들이 등장할 수 없었겠죠. 특히 서민을 대표할 만한 정당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실제 한미일 PTA나 노동유연화를 위한 정책들을 볼 때 이 정책이 민주당의 정책인지 새누리당의 정책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정당을 통해 대표되지 못하는 서민들의 문제가 표면화된 현상이 바로 거리의 촛불 집회였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만한 마땅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촛불 집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교수에게 촛불은 현 정치의 위기의 대안이 아니며 위기가 표면화된 현상일 뿐입니다. 이 교수는 거리로 나온 사람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진보 정당이 창당되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환 교수의 주장에는 몇 가지 한계 지점이 보입니다. 먼저 이정환 교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라는데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민주주의 하에서 시민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치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환 교수가 말한 대로 대의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의 완전체일까요? 사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이루는 다양한 제도들은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죠. 현대 민주주의 정치는 수많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집단적인 경험의 결과로 발전해 왔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를 열고 87년 민주화항쟁이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었던 것처럼요. 결국 민주주의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될 수 없고 끊임없는 발전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정환 교수의 말은 민주주의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를 뒤엎는 발상이고 정치적 주체인 시민의 자발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료집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설명이 담겨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계 지점은 이정환 교수가 말하는 대안에 있는데요. 현재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입니다. 정리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며칠 전 있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대회나 장애인 장애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를 폐지하라며 광화문 광장으로 나선 사람들이 그 예시에 될 수 있습니다. 이정환 교수는 그들을 대표할 만한 정당이 생기고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들이 느끼는 삶의 위기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 삶의 위기는 현재 대표성의 위기가 해결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에 따르면 공론화된 정치회장에서 정치 주체들이 수행하는 논의를 통해서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회장은 일반적으로 국가 내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경제적 문제는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국제적 경제 위기의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 문제와 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논의 가능했던 정치적 영역에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의 마당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두 번째 패널인 갈맥 씨입니다. 갈맥 씨는 현재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이고 인터넷 논객으로 활동 중입니다. 네, 갈맥 씨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것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원 사태나 4대강 사업이 그 사례라고 말하고 있고요. 갈맥 씨는 현 정권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제1야당인 민주당에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권 연대를 통해 부패한 새누리당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을 살펴보죠.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대변하고 있을까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어떤 점에서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치적 방향으로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그것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신자유주의 정책의 특징은 시장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시장에 대한 자율성 강조는 관세 철폐, 감세 정책 등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확대와 정리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 신축화로 나타납니다. 민주당이었던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를 보면 97년 정리해고법과 파견법 통과, 07년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노동합법들이었고 금융자본의 투기적 유출입을 자유롭게 했던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서민들이 민주당의 힘을 지지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삶은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신자유주의적 정책 위에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별화하고 서민들의 표를 얻어서 정권을 잡기 위해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데요. 첫 번째로 민주당은 상대방인 새누리당을 악마화하고 대중의 적으로 만듭니다. 이를 위해 여당의 부패 스캔들을 폭로하면서 여당의 이미지를 깎아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당의 대안으로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거죠. 이렇게 대중의 적을 만드는 정치를 원한의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정치인들의 이미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는 스타 정치인들의 등장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대선의 라이벌이었던 이회창 후보를 대중과 게리는 엘리트로 취급하면서 민주당의 표를 얻어왔습니다. 더욱이 정책적으로 새누리당과 차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미지의 차이를 만드는 것에 대해 몰두합니다. 구체적인 정책 없이 이미지만이 강조됩니다. 이를 정책의 이미지화라고 합니다. 더불어 자신들이 시민들의 가까이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치 영역에서 시민들의 힘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게 탄핵 정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촛불 집회를 독려하고 그 힘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힘을 와해했던 것을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마치 대중들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 힘으로 그 반대의 힘을 와해시켰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그 힘이 국회에서 민주당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민주당의 모습들은 인민주의라는 형태로 부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원한의 정치, 두 번째 정치의 이미지화,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모습은 한국 정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노동자와 서민을 갉아먹은 진보 세력 노무현, 기존의 모든 정치를 비판했음에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안철수 현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패널인 양채연 씨입니다. 양채연 씨는 1968년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꺼지지 않는 촛불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이라는 단체의 이름이 참 인상 깊죠? 이름에서 보이듯 청현 씨는 촛불의 힘, 즉 거리로 나온 민중의 힘에 바탕을 둔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이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데 현재의 베이제 민주주의는 미완의 민주주의 형태로 불리고
그리고 또 개인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완성체로 불리는 거죠. 그래서 청현 씨는 근래 들어 나타나는 촛불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시민들의 직접 행동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것만이 촛불 집회가 직접 민주주의이고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제도권 정당들을 거부합니다. 청현 씨는 제도권 정당이 엘리트 정치인들은 대중의 편에 설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이들은 촛불 집회에 나온 대중들의 힘을 자기 정당이 유리하도록 조종하고 이용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정당으로 대표되는 대의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청현은 현재 정당들과 제도 정치에 대해서 불신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제도권 정치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거리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거리의 정치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민들이 거리로 달려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 크게 일어났던 촛불 집회를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 시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걸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여성이나 넥타이를 맨 직장인 등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었던 한미 FTA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독 광우병 쇠고기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다양한 사회단체들은 한미 FTA의 문제들을 시민들에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런 목소리들은 너무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묵살되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자신들을 정치적 주체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민주주의 정치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 시민들은 여전히 정치는 정당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다루는 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해오는 과정은 더 많은 문제들을 시민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여성, 빈민, 노동자들이 권리를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있었던 7, 8, 9 노동자 대투쟁에서는 독재 정권 타도만이 아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보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정원 촛불 집회에서는 국정원 문제 외에 수많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제들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쪽짜리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촛불 집회가 가진 또 다른 한계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지식의 권위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2008년 촛불 집회 때 이런 모습들이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유행했던 말 중 하나는 집단지성인데요. 개개인이 가진 지식들이 모여 집단지성을 이루고 이것이야말로 지식의 힘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집단지성은 기존의 지식을 생산하던 지식인들의 권위를 부정하면서 등장했습니다. 실제 촛불 집회에서 나타났던 집단지성은 광우병 쇠고기 위험에 대한 논쟁으로만 한정됐죠.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저마다 자신이 조사한 근거들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배후에 있는 한미 FTA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인들의 이론적 지적과 사회에 대한 분석들을 무시한 채 말이죠. 하지만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식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정확하면 사실인가, 어떤 정치적 이념을 내포하고 있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식들이 뒷받침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사회적 모습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회운동의 범죄화입니다. 사회운동은 촛불 집회와는 또 다른 방식의 거리의 정치입니다.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이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하지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노동의 불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운동,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빈민운동, 여성에게 억압적인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여성운동 등이 그것의 사회운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운동들은 제도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회운동을 고운 시선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라고 말하죠. 빈민들의 생존권을 요구했던 용산 참사나
부당한 정리해고와 먹튀 자본에 맞섰던 쌍용자동차 투쟁은 마치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과 이에 연대하는 시민들의 희망버스까지 역시 폭도라고 이야기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회운동을 범죄하는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모습들도 정치의 위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많은 정치의 위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우선 이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식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가 사회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가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학생 사회 포럼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지식들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토론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이후 나가는 영상을 보시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the pyramids along the Nile. Watch the sunrise from the tropic air. Just remember, darling, all the while you belong to me. See the marketplace in old Angier. Send me photographs and souvenirs. And just remember, when a dream appears, you belong to me. And I'll be so alone without you. Maybe you'll be lonesome too. Fly the ocean in a silver plane. See the jungle when it's wet with rain. And just remember till you're home again, you belong to me. 손을 잡아야 해 늘어만 가는 산책로 움츠린 손을 내밀어 옆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손을 잡아야 해. 손을 잡아야 해. 희망의 날개를 찾겠지. 맴도는 기계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조각난 세상을 이어야 해. 바람이 거세지면 세상을 향해 기운차게 화담팀에서 한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토크 콘서트에서 사회를 맡았던 김도원입니다. 네, 저는 이번 여름마당 전체 발제문을 총괄했고요. 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분석팀 맡았던 수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많이 질문거리가 있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먼저 자유롭게 그냥 질문 받으면서 이제 발제문을 따로 발제를 안 드렸는데 혹시 읽으시면서 질문이 있었던 거라든지 혹은 패널 토론할 때 그 세 패널들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혹은 분석에서 어떤 점이 틀린 것 같다 혹은 맞은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좀 의견이라든지 질문을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 네. 민주주의 기원이 직접 민주주의고 대행제는 그 보완 형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는 제가 알기로는 본질적으로 역사적 관점이나 사상적 관점이나 제도적 관점에서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직접민주주의 제도는 추첨이고,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는 선거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차이가 있고,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평등이라는 개념이 직접민주주의에서는 정치를 누구나 동등하게 할 권리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동등하게 선출을 할 권리라는 점에서 다르고, 역사적 기원을 볼 때도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와 현대 그리스 민주주의하고는 엄청난 단절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학자는 여기 현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보다 현재 영국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의제가 처음 출시될 때 미국 혁명 초기에 아무도 대의제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얘는 민주주의를 공화주의라고 불렀거든요. 이 점에서 잘못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어떤 지적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포럼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부분은 한국 정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언급하신 역사적인 예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민주주의가 만들어온 과정이 지극히 적었고 아주 협소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제 발제라든지 분석에서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미국에서 이제 대의제가 공화주의로 불렸다거나 혹은 뭐 아테네에서 이제 추첨제 민주주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론적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논의 바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과거에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입해온 그런 헌법을 가지고 독재 정권, 그러니까 군부 독재가 있다가 87년에 6.29 선언을 통해서 한순간에 그냥 제도적인 걸로 치환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 그런 점들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제 발제문이라든지 전체적인 구성이 그렇게 되었고, 이제 분명히 그런 역사적인 사례라든지 어떤 민주주의냐, 대의제 민주주의가 어떤 역사들을 가졌고 직접 민주주의가 어떤 역사들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사실 근거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들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 바인데, 저희가 좀 집중하고 싶었던 부분은 한국에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지금의 정치가 어떤 형태인지를 좀 더 잘 제시하고 싶어서 좀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적게 좀 서술을 하고 이제 패널 토론이라든지 분석에서도 좀 축소시켰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계시나요? 그냥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노란색 티셔츠 입고 막 네. 일어나셔서 경기대에서 서브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지금까지 한국 정권들이 거의 다 진자유주의적 역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략 토론에서 갈매 씨가 경제민주화 정책이야말로 국민들이 직접 반해가지고 나온 정책 아니냐. 제가 알기로도 경제민주화가 일반적으로 다 알려지기 되게 기업에 있는 그런 다 줄여서 국민들이 나누는 이런 정책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약간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시면. 이제 요약하면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과 지금 작년부터 이제 이슈화된 그런 경제민주화 정책이 어떤 점에서 좀 다른지에 대해서 혹시 갈맥 씨가 네, 아닙니다. 네, 뭐 아주 자세히
자세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 오히려 그 두 번 바로 저희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포럼에서 그런 부분을 더욱더 자세히 짚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경제민주화 정책은 분명히 신자유주의적인 정책들과는 다른 점들이 있죠.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분명히 사실이 아닌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신자유주의적인 커다란 이제 흐름들, 맥락들에서 아주 적은 부분만 빼와서 이걸 바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 금융투자의 활성화, 금융투기의 활성화라고 이제 흔히들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제한할 건지에 대해서는 거의 정책이 없이 오히려 그런가 어떻게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잘 이윤을 나눠 먹을 것인가, 혹은 비정규직들이 이제 정규직에 비해서 차별을 많이 받는데 그 차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지, 실제로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거의 건드리지 않고 이제 좀 덮어두고 오히려 위쪽에 있는 표면적인 부분만 많이 손대고 있는 데서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있는 그런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결국에는 대동소이하다라고 이제 패널 토론이 아닌 분석에서 이제 나왔던 건데, 이제 그런 이유들 아닐까 생각들 했습니다. 노릇. 너무 크게 들리네요. 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여기 저는 자료집을 읽어보다가 질문이 생겨서 이렇게 손을 들게 되었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정치에 대안에서 지식의 대중화에 대해 적어 놓으신 게 있어서 여기에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이 영학점 대안강이나 학교에서 진행하는 오픈 세미나나 포럼, 토론회, 혹은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등을 참여하면서 여러 다양한 지식을 듣고 그리고 지식의 대중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것 중에 반공주의에 대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자란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접 참여해야만 알 수 있는 것, 그렇게 직접 참여해야만 지식의 대중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여기에서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봐야 한다는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었는데, 하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포럼을 개최를 해도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오신 분들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실제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쓴 부분이라서 제가 마저 대답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포럼 구성을 할 때 실제로 대안은 원인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지 이게 진정한 대안일 텐데, 근데 그 원인이라는 게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반공주의가 없어져라 짠 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신자유주의를 막아내자 해서 막아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아주 몇십 년 동안 만들어진 반공주의가 1, 2년 만에 없어지는 거는 허무맹랑한 소리고, 오히려 진짜 똑같이 몇십 년 동안 천천히 없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분명히 그런 반공주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라고 했을 때 좀 우리나라의 그런 특성 아니면 지금 시대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그냥 아주 쉽게 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소위 이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지금 시대가 어떤지, 사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당장 영어학원을 가야 되고 혹은 알바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런 주체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식의 대중화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써놨던 이런 시민운동, 사회운동 뭐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점들이 또 한 가지 측면인데 이게 어떻게 좀 연결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학회 활동을 하시고 이쪽까지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그랬을 때 분명히 계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계기가 이런 시민운동이라든지 사회운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08년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 누가 대체 광우병에 대해서 얼마큼 지식을 알고 얼마큼 생각을 했으며 FTA에 대해서 얼마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남으로써 모든 언론과 모든 정치인과 모든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다 그쪽으로 집중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뭐 FTA가 어떻다더라, 뭐 광우병이 어떻다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지식이 그냥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이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저는 그런 시민운동의 활성화 이게 꼭 시민운동이 팔뚝질하고 데모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양한 정말로 운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다른 질문도 해주세요. 아, 네. 전 연세대학교 운전과 김준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발표를 듣다가 그 촛불 시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촛불 시위가 아까 그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들이 불의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촛불 시위가 꼭 평화 시위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광우병 사태 때도 되게 폭력을 쓰는 시민들이 나왔었고 그때 저희 친오빠가 의경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게 진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시민들이 시위에 나가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처음부터 촛불 시위에 나갈 때부터 누가 그렇게 싸우자고 나간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확실히 정부에서 위기관리 정부, 위기관리 국가라는 말을 내세우면서 촛불 시위하고 정부의 어떤 정책들의 비판을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폭력을 먼저 행사함으로써 경찰들을 아무런 그런 폭력적인 것 없이 평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시민들의 행보를 막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폭력적인 행사들을 먼저 함으로써 시민들도 거기에 따라서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 같은 데에서 사회운동이나 그런 정책들의 비판을 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당한 답변이 되시나요?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한번 경찰 때려보겠다고 시위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시위는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시위인 거고 그건 헌법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법들에서도 보장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제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먼저 국가에서
접근을 하냐라는 게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그런 걸 부각시켜서 말하는 거 아닐까. 오히려 그 이제 자료집을 보면은 이제 사회운동의 범죄화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처음부터 이런 시위라든지 집회라는 거는 처음부터 아주 불온한 세력이고 시민이 아닌 뭐 선동질을 하는 사람들 혹은 북괴 빨갱이 뭐 그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먼저 시발점 아닐까, 원인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원인 아닐까? 다른 질문 하나 정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네. 저도 연세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저 촛불시위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있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에 분석하는 걸 보면 촛불 시위에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우병 촛불 시위 같은 경우에 광우병 의제만 가지고 자기들은 하고 싶고 그 이상의 항의 FTA 자체에 대한 제기를 했을 때 그건 너무 정치적인 얘기니까 혹은 너네가 뭔가 민주당으로 수렴해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방식으로 그런 의제들의 확장이나 다른 방식으로 끌어가는 거에 대한 뭔가 불만이 있고 거기에 대해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이제 촛불 시위에 나가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은 또 아닌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 고민이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왜 시민들이 촛불 시위에 나가는지 생각해보면 이것도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 싫다라고 하는 시민들은 왜 그런 걸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혹시 그 포럼을 준비하신 기획단 입장에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이 있으면 듣고 싶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행동이 맞고 정치적인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인 건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촛불 거리로 바로 나가자마자 정치적 주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때 말했듯이 지식에 대한 권위도 부정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정된 상태로 마치 하나의 감정 덩어리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제가 생각에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 지식을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좀 의제가 설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촛불 집회를 2008년 촛불 집회 말씀하셔서 말하는 건데 그때 광우병 이야기만 문제가 됐던 것은 분명히 지식인들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무시를 했던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무시를 했던 거는 그만큼 우리 그 촛불 집회 분위기 자체가 그냥 자신들의 집단지성이 최고다라는 걸 믿고 그렇게 몰아가는 데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첨언 좀. 네, 그 촛불 집회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경계를 형성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 부분에 써져 있는데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이 왜 경계를 형성했느냐를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 더 다른 이야기를 해보지 않고 하지도 않고 한쪽으로 집중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그러니까 소위 대중들의 좀 모순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는 촛불 집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의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가 이쪽 가서 뭘 할지도 모르는데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쪽에 가면은 나는 촛불을 들 거고 나는 광우병 사고에 반대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지. 내가 뭐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려고 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그 촛불이 그만큼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는 오히려 명확한 경계를 나름대로 형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뭐 방어를 하거나 뭐 경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졌던 부분도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또 그런 게 지금 사회에서 봤을 때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위 뒤쪽에 보면 사회운동의 범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촛불에서 광우병 쇠고기만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여론이 있었고 그만큼 다수가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범죄가 아니었고 그걸 넘어서는 게 범죄였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너희는 이 순수한 시민들 사이에 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을 선동하려고 하는 시위꾼들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범죄인으로 찍힌 거였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좀 그 뭐라고 하지,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는 공동체 의식 뭐 그런 것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 오히려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집단지성이라는 게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형성이 됨으로써 그렇게 경계가 확고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딱 그런가 이명박이 이거 재협상 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훅 날아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촛불 시민의 청을 제가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체감의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뭐 광우병 되게 쉽잖아요. 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안 나서요? 광우병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뭐 실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런 단순한 행동이라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 사태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투표를 하는데 누구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미일태가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민들 스스로가 이런 그 체감의 정도를 덜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학회나 뭐 이런 시민운동, 뭐 노동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체감의 정도를 이렇게 더 밀접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으시면 지금 시간 관계상 정말로 오늘 못 자겠다 질문 안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만 받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혹시 뭐 정말로 질문 꼭 하고 싶으신 분이 손? 네, 없으시면은 이제 없으시면은 이것으로 대학생 사회포럼 여는 마당을 마무리하고 10분 동안 쉬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바로 다음 마당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